나리! 큰일 났습니다! 김치생 마당의 시신입니다! 모두가 썩어가는 냄새에 코를 막고 등을 돌릴 때 홀로 시신의 입안을 들여다보는 자가 있었다. 모두가 단순한 사고사라며 사건을 덮으려 할 때 흙 묻은 손톱 밑을 파내며 타사를 외치는 자가 있었다.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를 야만의 시대로 기억한다. 죄인을 형틀에 묶어 주리를 틀고 곤장을 때려 억지 자백을 받아내던 소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식의 수사가 전부였을 것이라 짐작한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다. CCTV도 지문 감식기도 DNA 분석 기술도 없던 600년 전의 조선. 놀랍게도 그곳에는 현대과학수사대 CSI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치밀하고 집요한 과학수사가 존재했다. 파리떼를 이용해 보이지 않는 흉기를 찾아내고 닭과 은수저로 독살의 트릭을 깨부수며 붉은 우산으로 사라진 멍자국을 되살려냈던 사람들. 이것은 셜록 홈즈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 조선의 땅에서 실제로 펼쳐졌던 완벽한 증거에 관한 기록이다. 본격적인 사건 파일에 앞서 우리는 당시 수사관들이 처해 있던 살벌한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조선에서 살인 사건 수사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담당 관리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은 살인 사건에 대해 엄격한 삼검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었다. 첫 번째 수사인 초검에서 의문점이 발견되면 이웃 고을 수령이 파견되어 복검을 실시한다. 만약 초검과 복검의 결과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암행어사나 중앙관리가 내려와 삼검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수사가 부실했거나 억울한 판결을 내린 것이 밝혀지면 담당 수령은 즉시 파직되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다. 심지어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혼이 가뭄이나 홍수를 부른다고 믿었기에 수사 실패는 곧 나라의 재앙으로 취급받았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압박 속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이들이 바로 검률과 아전들이었다. 그들은 신분은 낮았으나 그 누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만 했다. 실수하는 순간 자신들의 목이 달아나기 때문이다. 그 절박함이 조선을 법의학의 나라로 만들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필살기, 바로 법의학 교과서 무언록? 원통함이 없게 하라는 뜻에 이 책에는 수천 건의 임상 사례와 과학적 검시 기법이 망라되어 있었다. 자, 이제 이 책 속에 담긴 기막힌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첫 번째 사건은 무더운 여름날 발생했다. 마을에서 힘께나 쓴다는 장정이 평상에서 낮잠을 자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시신은 너무나 깨끗했다. 칼자국도, 몽둥이에 맞은 멍도, 목 졸린 흔적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술 먹고 자다가 더위를 먹어 급사했다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늙은 검률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는 평생 시신만 들여다보고 산 깐깐하기로 소문난 원칙주의자였다. 이상하군. 더위를 먹어. 죽은 자의 안색이 아니다. 그리고 이 미세한 피비린내는 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 유력한 용의자는 평소 피해자와 땅 문제로 원한이 깊었던 이웃집 남자였다. 하지만 그는 완벽한 태도를 보였다. 증거 있어? 멀쩡한 사람 잡지 마시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 시신은 침묵하고 있었다. 그때 검률이 아전들에게 기이한 지시를 내린다. 고초와 진한 술을 섞어 끓여오라. 그리고 파리를 잡아오라. 식초와 술의 증기는 피부 조직을 이완시키고 숨어있는 냄새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인간의 코로는 맡을 수 없는 아주 미세한 혈향을 증폭시킨다. 그리고 이 냄새에 목숨을 거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파리였다. 놀랍게도 수십 마리의 파리떼가 시신의 정수리, 빽빽한 머리카락 사이에 콩알만 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몰려들어 하귀다툼을 벌였다. 검률이 그곳에 머리카락을 밀어내자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 정수리에 박힌 3인치짜리 대못. 범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털이 많아 상처가 보이지 않는 정수리의 못을 박아 살해한 것이다.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잔혹한 수법. 완전 범죄를 꿈꿨던 범인은 미물인 파리떼의 증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두 번째 사건은 권력의 심장부 양반가에서 벌어진 독살 의심 사건이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대감이 잔치 도중 피를 토하고 급사했다. 범인은 유산을 노린 자식들이나 첩실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양반가의 담장은 높았고 그들은 아버님은 원래 지병이 있으셨다며 부검을 거부하고 시신을 매장하려 했다. 나리, 그냥 덮으시지요. 저 집안 뒷배가 어마어마합니다. 잘못 건드렸다간. 내 목이 날아가더라도 억울한 죽음을 덮을 순 없다. 은비녀를 가져오라. 당시 가장 흔한 독약이었던 비소에는 황성분이 들어있어 은과 반응하면 검게 변한다. 시신의 목구멍에 넣었던 은비녀는 예상대로 새카맣게 변해 있었다. 독살이 확실해 보였다. 그러나 용의자로 지목된 첩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뜻밖의 주장을 펼쳤다. 대감마님께서는 젓갈과 달걀찜을 드셨을 뿐입니다. 은비녀가 변한 건 상한 음식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다. 실제로 은은 독이 없어도 상한 음식이나 달걀 노른자, 젓갈 등에 닿으면 변색되기도 한다. 조선의 과학수사관들은 이 오류의 가능성까지 꿰뚫고 있었다. 은수저 하나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간 억울한 누명을 씌울 수도 있는 상황. 여기서 무얼록의 비기, 반우법이 등장한다. 반우법? 소나 닭에게 시신의 위장에 있던 내용물을 먹여 반응을 살피는 일종의 생체 독성 실험이다. 검률은 시신의 목구멍에서 긁어낸 밥알을 닭에게 먹였다. 모두가 숨죽여 닭을 지켜보던 그때 닭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젓갈 때문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단순히 은수저의 색깔만 믿지 않고 교차 검증을 통해 완벽한 물증을 확보한 것이다. 권력 뒤에 숨어 완전 범죄를 노렸던 범인은 그제야 덜덜 떨며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 세 번째 사건은 현대 수사에서도 가장 까다롭다는 방화살인이다. 집이 전소되었고 아내는 불에 타 숯덩이가 된 채 발견되었다. 남편은 잠깐 마시를 나간 사이 불이 났다며 오열했다. 하지만 마을에는 남편이 빚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싶어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문제는 시신의 상태였다. 이미 전신이 3도 화상 이상으로 훼손되어 멍 자국이나 상처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대로라면 단순 화재사로 종결될 상황. 하지만 수사관은 남편의 눈물 뒤에 숨겨진 차가운 사리를 감지했다. 그는 시신의 입과 코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리고 무얼록에 적힌 한 문장을 떠올렸다. 산채로 불에 탄 자는 입안에 재가 있고 죽은 뒤에 탄 자는 입안이 깨끗하다.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화마에 휩싸이면 본능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 거친 호흡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매캐한 연기와 그을음, 재가 기도와 폐 속 깊숙이 빨려 들어간다. 즉, 입안과 목구멍이 검게 그을려 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이미 살해당한 뒤에 불이 질러졌다면 숨을 쉬지 않으니 연기를 들이마실 리 만무하다. 시신의 목구멍은 너무나 깨끗했다. 재가 단 한 톨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여인이 숨져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죽은 자는 숨을 쉬지 않는다. 이 간단한 자연의 이치 하나가 남편의 완벽했던 알리바이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네 번째 사건은 힘없는 약자의 억울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양반집의 어린 여종이 주인 마님의 매질을 견디다 못해 숨졌다. 하지만 마님은 교활했다. 솜니불로 아이를 감싸고 물에 젖은 몽둥이로 때린 것이다. 소위 무형의 구타. 내장은 파열되고 뼈는 부러졌지만 겉피부에는 멍 자국 하나 남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으니 타살을 증명할 길이 막막했다. 권력과 돈으로 무장한 주인집은 관할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검률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최후의 수단, 홍유산 비법을 준비했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 기법을 넘어 억울하게 죽은 아이를 위한 진혼곡과도 같았다. 과정은 마치 종교 의식처럼 엄숙했다. 먼저 땅을 파서 장작불로 뜨겁게 달군 뒤 고초와 술, 지게미를 부어 증기를 일으킨다. 그 위에 돗자리를 깔고 시신을 눕힌다. 열기와 알코올 성분은 피부 깊숙이 숨어버린 피멍을 자극해 표면으로 띄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한낮의 태양 아래서 시신 위에 붉은 기름종이 우산을 펼친다. 붉은 우산을 통과한 빛은 붉은색 파장만 남아 피부색과 멍 자국의 명암 대비를 극대화한다. 이는 현대 과학 수사에서 사용하는 특수 파장 렌즈와 정확히 같은 원리다. 붉은 빛 아래서 보이지 않던 아이의 멍 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아이가 죽어가며 남긴 고통의 지도이자 잔혹한 주인을 향한 피의 고발이었다. 600년 전 조선의 과학 수사가 묻힐 뻔한 어린 영혼의 한을 풀어준 순간이었다. 마지막 사건은 혼례를 앞둔 예비 신부의 의문사다. 우물에 빠져 죽은 그녀를 두고 소문이 무성했다. 결혼이 싫어 자살했다. 발을 헛디뎌 실족했다. 물에 불어 터진 시신은 부패가 빨라 타살의 흔적을 찾기 가장 어렵다. 누군가 그녀를 죽여서 던진 것인지 스스로 빠진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검률은 시신의 손에 주목했다. 정확히는 손톱 밑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살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산채로 물에 빠진 사람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허우적거린다. 미끄러운 우물벽을 긁고 바닥에 진흙을 필사적으로 움켜쥔다. 그래서 손톱과 발톱 사이에는 모래나 흙이 잔뜩 끼어있게 된다. 하지만 이 처녀의 손톱은 너무나 깨끗했다. 이는 물에 빠지는 순간 손을 움켜쥘 힘조차 없었거나 이미 의식이 없었다는 뜻이다. 즉, 누군가 그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우물에 유기한 것이다. 검률의 이 예리한 관찰 덕분에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결국 그녀를 짝사랑하다 거절당해 앙심을 품은 동네 청년의 범행임이 밝혀졌다. 단순히 물에 젖은 시신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 그녀가 했던 마지막 몸부림의 부재를 읽어낸 결과였다. 검시관들은 시신을 한 번 보고 끝내지 않았다. 초검, 복검, 삼검. 의심스러우면 시신이 백골이 될 때까지 기다려 뼈를 쪄서 검사하는 증골법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왜 그토록 집요했을까? 단순히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다. 그들의 보고서 곳곳에는 죽은 자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산자의 도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훨씬 쉽고 빨랐을 시대, 기꺼이 냄새나는 시신 곁을 지키며 파리를 잡고 밥알을 닭에게 먹이고 붉은 우산을 펼쳤던 조선의 셜록 홈즈들. 그 치열했던 과학수사의 현장이 있었기에 우리는 조선을 단순히 미개했던 옛날이 아니라 지성과 인본주의의 시대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정의로운 세상은 600년 전 그들이 흘린 땀방울 위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히든 조선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